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신사고 국어 교과서로 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이제 오늘 오랜만에 1학년 강의를 찍게 됐거든요. 선생님이 어제는 2학년 독서 강의를 하나 찍었고, 오늘은 이제 1학년, 요번 1학년 학생들의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의 첫 번째 작품인 현대시 천양희 시인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작품을 함께 찍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시가 쉬우면 그냥 대충 읽고 말아요. 어려우면 그냥 보고서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시를 볼 때 혹은 소설을 볼 때 혹은 독서를 볼 때 어떠한 점에 주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 쉬운 작품이긴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여기에서 요걸 꼭 보고 끝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아니니까 짧은 시간 딱 집중해서 보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제목은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 시인은 어떠한 시인인지, 그 시인의 특징도 이해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서 말하는 주안점이 무엇인지가 여러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천양희 시는 어떤 시인이었냐면, 이렇게 일로 뺄까요? 천양희 시는 삶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건 뭐냐면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운 거에 매몰되지 않고 뭔가 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인간, 그리고 그 인간들의 삶, 그리고 자연의 모습까지를 노래하려 했던 시인이 바로 천양희 시인이다. 천양희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음의 수수밭,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가 암울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럼 그 사람의 얼굴을 봐도 되고 발을 봐도 되고 많은 걸 봐도 되는데 왜 굳이 손을 보라고 했을까? 그럼 이 손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과 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즘은 이제 막 얼굴 성형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저 사람이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나이가 나온다고 해요. 자, 왜 그런 거냐면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일로 뺄게요, 한 사람의 인생 혹은 그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할 때 뭘 많이 사용하죠? 물론 이제 걷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손. 그죠? 이 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 이걸 보면 그렇군. 이 손이란 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라는 것들을 이 손의 주름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을 본다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손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거 여러분 먼저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실 이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작품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 작품을 왜 보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거라서 요거부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 단원은 문학을 보는 다양한 눈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6단원의 제목인데, 나의 문학, 나의 꿈이라고 하는 대단원 속에서 문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문학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문학을 해석할 때에는 내 맘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국어를 잘 못한 아이들의 특징,
어떠한 문학을 바라볼 때 내 맘대로 보는 거예요. 물론 작가의 의도대로 보는 게 반드시 옳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험을 출제하거나 할 때에는 모두의 다양한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작가의 어떤 의도나 혹은 출제자의 포인트를 모두가 좀 납득할 만한 것들로 이렇게 모아올 수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나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그냥 단순하게 내 진로와 연결해서 보았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별에 관한 시인 거고, 그럼 그게 왜 이별에 관한 시인 거야? 이별을 짚어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건 좋지만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이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시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는 문학을 가지고서 읽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동일시해서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문학을 생활화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의 감상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감상과는 또 다른 사람의 견해도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견해를 비교하면서 비판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다는 게 이 문학의 감상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감상할 때 이 두 가지를 이룰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절대론이다, 효용론이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개념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고, 사실 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는 이 작품의 학습 활동에서 교사용 지도서를 보게 되면 이 방법이 설명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미리 설명을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 내용은 흔히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 개념이다 라고 할 때 반드시 설명을 하고 이걸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거라서 설명드린 거니까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을 만드세요. 자, 문학작품 감상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잘게 쪼개면 네 가지가 있거든요. 자, 두 가지는 잠시 후에 묶어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네 가지를 좀 파악해보죠. 론으로요.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 한 명의 작가가 그 작품을 지어서 독자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작가는 독자에게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뭘 담아내게 돼 있냐면 자신의 창작 의도 같은 것들을 담아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창작 의도를 담아내거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하죠. 혹은 자신이 경험했던 체험 따위를 요 안에 담아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런 창작 의도나 가치관이나 체험 등을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표현론적 관점에 따라 문학을 감상한다라는 건 뭐예요? 요 안에 작가가 어떠한 창작 의도를 드러냈을까? 작가의 가치관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작가의 가치관을 생각하며 읽어야겠어. 표현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학 감상 태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 중심으로 감상하는 방법이에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작가의 가치관 파악을 노력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작가가 작품을 독자에게 전달했을 때 또 하나는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효용 가치가 있지?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독자에게 어떠한 효용 가치가 있고 어떠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독자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으며 어떠한 감동을 줄 수 있나? 이걸 독자에게 이 작품이 효용 가치가 있냐 없냐를 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효용론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표현론적 관점과 효용론적 관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독자 중심, 전 작가 중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이라는 걸 볼 때 작품이 사실 조선시대 작품이 있고 현대 작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쓰여진 작품이 왜 이렇게 쓰여졌지?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게 써 있었겠구나. 그 당시 사회상을 이해해야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제 여자들이 결혼을 한 다음에 이른 나이에 남편을 여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 대한 수절을 지켜. 왜 그렇지? 조선시대나 옛날에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밑에는 민중들이 반항을 하지 못했어. 왜 그랬지?
그 당시 사회가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현실, 흔히 말하는 그 역사를 반영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걸 반영론.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표현론이나 효용론이나 반영론이라고 하는 건 이 작품과는 별개로 작품을 창작한 작가, 작품을 감상하는 독자, 작품이 창작된 당시 상황, 다 작품 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묶게 되면 이것은 작품 바깥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다른 말로 외제적 관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학작품 감상할 때 외제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작품 자체에 집중해서 작품 속에 표현된 표현 기법이라든지 작품 속에서 어떠한 시어가 등장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작품의 구조는 어떻고 이 작품 속에서 운율은 어떤 게 들어있으며 작품의 이미지는 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작품의 속에서 서술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작품 속의 화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작품 안에 들어있는 것들, 작품 안의 요소를 가지고 해석해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작품은 반어법을 갖고 이 작품은 어떠한 시어가 특징, 이렇게 작품 안을 갖고 바라보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작품만 갖고 바라는 거거든. 그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절대론적 관점. 그럼 절대론적 관점의 핵심은 뭐인 거예요? 작품 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절대론적, 얘는 따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안의 관점에서 다른 말로 내재적 관점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라고 큰 두 개로 쪼갤 수 있고, 그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이라는 세 가지로 쪼갤 수 있다는 거. 이 네 가지가 문학작품 감상 방법의 대표적인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가끔 내신에서도 활용하기도 하니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본문 보면서 한번 그 작품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죠. 자, 제목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아까 천양희 씨의 시라고 얘기했었고요. 여러분 기억할 거,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거 있죠. 현대시를 공부할 때 항상 뭐 위주로 공부해라? 일단 현대시 안에서 낯선 시라는 걸 전제를 깔았을 때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화자라고 하고, 그 화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상이 존재할 거다. 그럼 그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가 중요할 것인데, 그래서 화자나 대상 찾아봐라. 화자는 나 아니면 우리로 등장할 거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 그 화자나 대상에 처한 상황은 어떨까? 그걸 찾아보라고 얘기했었고, 마지막으로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하는가, 요걸 찾아내는 게 현대시 감상의 가장 기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빈칸에 띡띡띡 쓰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지금 시를 안 읽었다면 잠깐 스탑해 두시고 시를 먼저 읽고 그 다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시를 볼 때에는 좀 크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넓게 보면 큰 구조가 보일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사례로는 맨 앞 연과 맨 끝의 연이 동일한가, 수미상관 구조라고 하죠. 그 시를 보다가 뭐 좀 이렇게 감각적인 게 나와. 뭐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듯이, 들리는 듯이, 뭐 느껴지는 듯이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조를 보세요, 여러분. 시를 잘 보면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거 어디서 본 글씨인데? 여기 있네? 그죠? 구두 끝을 보면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선생님 팁을 하나 드리면요. 문학작품 이런 시 보다가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조사를 쓸 때가 있어요. 보조사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기억해요. 네 글자. 은는 도만. 문법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은는 도만 같은 보조사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검은 것에서 도, 흰 것만 이런 말 나오면 괜히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따 설명할게요. 자, 빛나는 것은 아니다. 넘어가 보죠.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럼 여러분 딱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뭔가 좀 느껴져요?
구조가 좀 비슷한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앞에 보니까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마음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그럼 1년부터 4년까지는 구조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뭐예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선생님은 줄여서 보통 유통반이라고 설명하는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통사구조라고 하는 건 문장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한 문장들이 반복된다 이런 뜻이고요. 잘 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육각형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육각형이 매 연마다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문장 구조 중에서 이렇게 유사한 것도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 유통반과 동통반이 둘 다 들어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복을 왜 하는 걸까요? 반복이라고 하는 건 중요해요. 강조하기 위해 하는 거고요. 중요하니까.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반복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운율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이거는 항상 시험에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니까 반복되었다, 운율 형성, 반복되었다, 강조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나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다면 화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상에 관한 이야기인가 봐요. 구두 닦는 사람을 보면 그럼 첫 번째는 구두 닦는 사람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구두 끝을 보면 계속해서 조건을 얘기하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건 많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빛이 난다, 빛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반대 얘기하고 있으니까 검은 것과 흰 것은 누가 뭐래도 뭐예요? 대조가 될 수 있겠죠? 검은색과 흰색이니까 감각 아까 얘기했잖아. 시각적 이미지가 쓰여 있죠? 색깔이니까 색채 이미지다. 이런 것들도 함께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같이 공식처럼 가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 색채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여러분 어감을 보죠.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흰 것만 빛나는 건 아니야. 그럼 이거의 전제는 흰 것은 원래 빛나는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흰 것은 원래 빛나는 것. 근데 검은 것은 빛이 안 나는 줄 알았어. 근데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나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검은 것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부정적인 것. 한마디로 얘기해서 별로 가치가 없다는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흰 것이라고 하는 건 그럼 어떤 의미가 있어? 얘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면 얘는 긍정적인 것, 그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 그러니까 실제 가치가 있다 이게 아니라 가치 있다 생각되는 것.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야, 흰색은 빛나는 거지. 그럼 일반적으로 검은색은 부정적이니까 에이, 검은색은 빛이 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뭐였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 없다 생각되고 부정적이라 바라보는 것. 그런 것들에서도 빛이 나던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선을 조금 꼬은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뒤집는 이야기가 바로 요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뭐겠어요? 선입견에서 벗어나자라는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럼 구두 닦는 사람 얘기를 일단 했어요. 그 사람의 손을 보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났네. 자,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할 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빛이 난다? 그럼 진짜 빛이 나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 뭐라 이게? 검은 것에서 빛이 난다? 흰 건 빛이 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빛이 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빛이 나! 라고 하는 단정적인 어조를 또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어조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1년의 내용이었어요. 자, 2년 가보죠. 창문 닦는 사람. 그러면 1년을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냥 슝슝슝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의 내용과 약간 유사하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표시만 좀 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죠? 창문 닦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 맑은 것만이 빛이 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아까와 똑같은 의미로 보자면 여기는 구두 닦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창문을 닦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대상이고 이 사람에게 볼 때, 이 사람의 손을 볼 때 비누 거품, 그러니까 창문을 닦을 때 뭐 비누 거품 갖고 창문 닦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비누 거품이라고 하는 거에서 빛이 난다. 맑은 건 많이 빛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되죠. 그죠? 그리고 비누 거품 속에서도 빛이 난다는 얘기는 비누 거품은 사실 우리가 퐁 터트려지면 그냥 없어져 버린 사소한 것들이잖아. 되게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들. 근데 그런 비누 거품이라는 것에서도 빛이 난다는 거예요. 맑은 것은 당연히 빛나는 건데 맑은 것에서만 빛나는 것은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맑은 것은 안 빛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흰 것은 안 빛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흰 것이 빛나는 것은 맞아. 근데 흰 것만 빛나는 건 아니고 검은 것도 빛나. 그럼 그 얘기는 맑은 것이 빛날 수 있어. 하지만 비누 거품들도 빛이 나. 빛이 안 난다고 하는 건 너의 선입견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는 비누 거품과 쓰레기 속은 같이 가야 되는 것들인 거죠. 또 하나, 청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쓰레기 속에서도 빛이 난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쓰레기라고 하는 건 더러운 것이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서로 반대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쓰레기라든지 비누 거품이라든지 앞에서 봤던 검은 것 전부 다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을 수 있는 일종의 우리의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자, 세 번째 사람이에요. 청소하는 사람까지. 청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 나왔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일단 뒤쪽도 하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세 사람은 좀 묶어보죠.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대단한 직업인가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직업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얘기를 바꿔 오면 이 사람들은 일단 공통점이 하나 있어. 무엇인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한편 대단한 직업이 아니란 얘기는 굉장히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사소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빛을 내고 있다고 했잖아.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니? 구두를 닦든 창문을 닦든 청소를 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뭔가를 닦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청소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 그럼 뭔가를 닦거나 청소한다라는 것들은 빛을 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 닦는 사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적인 요소잖아. 근데 여기 잘 봐봐요, 여러분. 마음을 닦는다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닦는 사람, 그 사람 손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그럼 보이지 않는 건 숨어 있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야. 이거는 내면적인 것이야. 여기에서도 빛이 난다. 보이는 것. 이건 외면적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외면적인 것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빛이 아니고 안에 숨어 있는 곳에서도 빛이 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이렇게 해서 대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저 마음이라고 하는 거 방금 얘기했지만 내면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겠네. 자, 앞과 똑같이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 근데 한 글자가 더 있어. 뭐냐면 한 줄이 닦는 것은 뭐다? 빛을 내는 거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플러스 뭐 닦는 사람? 마음을 닦는 사람까지 이 4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인가를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정확히 얘기하면 구두 닦고 창문 닦고 청소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닦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인 거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를 닦는 일을 하고 있잖아. 그 닦는 일은 빛을 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일종의 은유법이라 볼 수 있죠.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이다 라고 A는 B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즉 닦고 청소하는 건 빛을 내는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이 일들은 결국 닦고 청소하는 일인 거잖아. 이 사소한 일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빛을 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 잘 생각해봐요. 청소하고 그다음에 여기 써 있는 구두를 닦고 창문 닦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 세상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고귀한 생활만 하려고 하고 뭔가 닦는 일은 더럽다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럼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있기에 이 세상이 빛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마지막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자가 된 청소부는 그럼 성자가 된 청소부란 얘기는 성자와 청소부를 동일시 여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야. 그리고 성자이면서 청소를 해. 그 얘기는 성자와 청소부가 동일시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청소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지? 청소부는 사소한 일을 하는 사람이 청소부라 볼 수 있지. 그리고 성자는 어떤 존재지? 거룩한 존재지. 성스러운 사람이니까. 근데 이 청소부는 사소한 일, 다른 말로 평범한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죠? 이 성자는 거룩한 존재이면서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청소부가 성자다라는 얘기는 어디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결국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성자와 청소부를 동일시해서 결국 이렇게 사소한 일을 하는 그 대상. 이 청소부는 그럼 앞에 있는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이 대표자가 바로 청소부라 볼 수 있겠죠. 이 사소한 일을 하는 이 대상을 뭐 하기 위해 쓴 거야? 오, 당신은 우리의 성자와 같습니다 라는 얘기는 이 사람을 한마디로 예찬하고자 하는, 그래서 정서와 태도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예찬적이다 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냐면 요 사람들은 화자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인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 그냥 무의미하고 사소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존재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화자가 보기에는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들을 성자에 비유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만큼 되게 이 사소한 일이라는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 평범한 삶의 어떤 소중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 볼까요? 여기다가. 그럼 작가가 이 말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아까 얘기했지만 중요한 키워드, 핵심이에요. 작가의 핵심. 자, 첫 번째, 뭐에서 벗어나자? 바로 선입견이죠. 선입견에서 벗어나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대상의 참된 가치, 이것을 발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발견하는 자세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요게 이제 이 천양희 씨의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라는 시가 얘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었으면 이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선입견이라는 게 뭐였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는 빛이 안 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다 빛을 내는 존재들이었던 거지. 그러니 이런 선입견들을 버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글인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학습활동이 여러분 책에 있길래 간단하게 학습활동을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아마 250페이지가 될 건데 이 한 페이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다른 데는 안 했어요. 갑시다. 1번 문제예요. 이 시에서 대립적으로 제시된 식구들을 찾아보고
결국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립적인 식구들이 있었으니까 그것들 좀 찾아보자 얘기하는 거죠. 갑시다. 이 식구들에서 검은 것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검은 것이라는 것들 나왔을 때 검은 것의 반대는 흰 것이었잖아요. 이와 유사한 것들 찾아보면 요 안에 비누거품이라는 게 아까 나왔었어. 그럼 비누거품에 반대되는 것들은 맑은 것이 있었고, 그 다음 깨끗한 것의 반대는 쓰레기가 있었고, 그 다음 보이지 않는 것의 반대는 보이는 빛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요 얘기도 여러분 찾아내면 되는 거겠네요. 그럼 결국 이 식구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왼쪽에 있는 이 검은 것, 비누거품 전부 다 빛이 없다 생각했던 것들, 한마디로 보잘것없게 여겼던 것들, 또는 흔히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흔히 선입견을 갖고 있는 대상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자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서로 대조된 거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이 시의 화자는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사람을 세 사람을 꼽았잖아요. 첫 번째가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일반적이라면 되게 사소하고 별 볼일 없는 존재들이지만 얘는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빛나는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다. 그래서 빛을 내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이 시의 표현 방식을 알아보자. 그럼 표현 방식을 알아보는 건 아까 4개의 감상 작품, 감상 방법 중에 어떤 거예요? 시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절대론적 관점에 따라 보는 거겠죠? 자, 표현 방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 시구, 문장 구조. 여러분, 시어는 단어를 얘기하고요. 시구는 단어가 모인 걸 얘기하고요. 문장 구조라는 건 주어, 서술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관계에 있는 거죠. 이런 게 반복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운율감은 형성되고 강조할 수 있어. 자, 대조 왜 하는 거예요?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반복과 대조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마지막 이것만은 꼭 정리해야겠죠? 자, 주제는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걸 노래하고 있고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이들을 예찬하고 있다. 포인트. 자, 특징은 유사한 또는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드러나 있고요. 대조적인 시어 방금 얘기했고요. 자, 4번 중요한 거. 단정적인 어조. 결국 이 작품은 선입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 그리고 어떠한 대상을 바라볼 때 좀 생각 좀 하자라는 거잖아. 사색적인 특징이 있고 마지막 그 대상들을 예찬한다라는 예찬적인 특징이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요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이 작품을 갖고 시험지 낼 것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 다 했어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내일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엄마의 말뚝이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 소설 작품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정리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좀 길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짧은 시간 강의했는데 요 강의 확실하게 여러분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번 중간고사 반드시 좋은 성과 얻을 수 있도록 관동벽 선생님이 강의 찍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관동벽이 열심히 잘 들으시고 반복하시면 고전문학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시험 잘 보세요.